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난다면, 그래서 나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의 인생에는 순서가 있다고들 하지만 떠나는 순서만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74 고춘식 어르신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남자. 그가 겪은 삶의 무게와 그 안에서 발견한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춘식입니다. 올해로 74이 됐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한번 피운 적 없고 월급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좋은 가장이었을지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니 이미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계란 부치는 소리가 들렸고 된장국 끓는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을 차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아내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는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3세 만난 아내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들고 밥을 먹는 동안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드실래요? 아내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큰 소리 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화를 내도, 제가 피곤해서 짜증을 내도 아내는 언제나 조용히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던 것도 있었고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한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짧고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내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을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밥을 먹고 산책이나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장 좀 보고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문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아무거나라는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고춘식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분당경찰서 교통과 김민수 경위입니다. 지금 바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다쳤습니까? 전화 너머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는 정신없이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음성만 반복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큰 부상이 아니기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아내의 이름을 말했고 곧바로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커튼이 쳐진 응급실 침대, 그 위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 여러 명이 아내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게 뭔지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한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대형 트럭과 충돌하셨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심한 타격을 입었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이게 꿈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 앞에서 밥상을 차리던 사람이, 저녁 메뉴를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제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위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계속 그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질문과 제 무뚝뚝한 대답 아무거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더 다정하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 영구차를 따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내는 늘 저를 먼저 생각했지만 저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했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글지글 음식하는 소리도, 설거지하는 물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늘 앉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던 사람, 늘 웃는 얼굴로 밥을 먹으라고 권하던 사람, 이제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식탁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밥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사용하던 분홍색 밥그릇과 제가 사용하던 파란색 밥그릇. 저는 아내의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그 가벼운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밥그릇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함께 잤던 사람, 밤에 제가 이불을 걷어차면 다시 덮어주던 사람, 코를 골면 살짝 옆구리를 찌르던 사람, 이제 그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사용하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안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지만 식탁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당연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밥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밥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아프면 외식을 하면 됐고 아내가 없으면 배달을 시키면 됐습니다. 밥 짓는 법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전기밥솥을 꺼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도 몰랐지만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봤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아내는 이 좁은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허리가 아파도 손이 시려도 묵묵히 그 일을 해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밥솥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밥이 질척거렸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아내가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밥을 대충 지어 먹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였고 빨래는 빨래통에 넘쳤습니다. 청소기는 언제 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서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지고 선반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거실 책상 위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혈압약 한 알, 저녁 식후에 당뇨약 한 알, 화요일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 금요일마다 내과 진료. 아내가 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읽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약을 챙겨줬고 저는 그냥 받아서 먹기만 했으니까요. 병원 예약도 약 처방도 모두 아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여보, 밥 먹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깜짝 놀라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부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이 가득했고 쓰레기는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주머니는 음식을 담은 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드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받아들고 문을 닫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음식이 아니라 아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내에게 무뚝뚝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예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편의점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귀찮고 반찬을 만들 줄도 몰라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삼각김밥이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대로 드셔야 건강하신데 김밥만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밥을 지어도 맛이 없었고 반찬을 만들려 해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온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보던 드라마가 나오면 저는 그제 시도전개 속편집양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네 하고 말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을 돌아보면 빈 소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춘식 씨, 체중이 많이 빠졌네요. 제대로 식사하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 혈당 수치도 안 좋아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가족분들이 챙겨드려야 하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자주 못 와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건강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제때 약 드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똑같았습니다. 약은 까먹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았어. 산책 나갔다 왔어.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가 건강관리 잘하래. 여보, 밥은 먹었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산책도 안 나갔고 병원도 제대로 안 갔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렇게라도 아내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입던 분홍색 스웨터, 외출할 때 입던 검은색 코트, 집에서 편하게 입던 회색 잠옷. 저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의 옷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황폐해졌고 저도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방바닥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창문은 언제 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해가 뜨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저는 괜찮다고 바쁠 텐데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야위셨네요.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청소는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를 마친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상한 반찬들을 보더니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부엌에서 아들이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볶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아내가 있을 때 늘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좋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늦게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놓고 밥도 여러 공기 지어놓고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고 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차려준 깨끗한 집.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어. 당신 닮아서 다행이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행복했을까요? 저와 함께한 40년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는 더욱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기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봤습니다. 바깥 날씨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여보, 공기 좀 쐬어야죠 하며 창문을 활짝 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추운 공기가 들어오면 더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점점 더 간단해졌습니다. 아들이 채워놓은 반찬들도 다 먹었고 이제는 다시 편의점 음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음식을 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왜 이렇게 삼키기 힘든지. 어느 날 저는 부엌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로 매일매일의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쌀 2만 원, 계란 5천 원, 두부 2천 원, 시금치 3천 원. 매일의 장보기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습니다. 소고기 3만 원, 새우 2만 원, 케이크 3만 5천 원. 그날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이 떠올랐습니다. 갈비찜, 새우구이, 여러 가지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마워 한마디 했을까요? 아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먹었을 겁니다. 수첩 뒷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갈비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볶음밥. 싫어하는 음식까지 피망, 너무 매운 음식. 아내는 제 취향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관찰하고 기억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줬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저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음식만 먹다 보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채소 코너, 정육 코너, 생선 코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능숙하게 물건을 골라 담았지만 저는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금치를 집었다가 놓고 두부를 집었다가 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라면과 계란만 사서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왔지만 장을 보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도 아내와 저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반도 먹지 못하고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앉아 함께 밥을 먹던 시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어떤 채널을 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침대에 눕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에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침대로 가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 약 드셨어요? 여보, 오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춘식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체중도 더 빠지고 혈압도 불안정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라도 나가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제는 귀찮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옛날 자주 가던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여기 와서 칼국수를 먹곤 했습니다. 저는 발길을 멈추고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혼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웠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했는지 아닌지 맛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시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다시 긴 저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사진 속 저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안고 있었고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는 늘 저렇게 무표정이었을까요? 왜 좀 더 웃지 않았을까요? 사진첩을 덮고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 사용했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가 건강관리 잘하래.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 챙기고.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했어? 나는 하나도 못하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사진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함께 나누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눈 오는 날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눈 온대요. 길 조심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 제가 다칠까봐 염려하는 마음, 그런 평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시도 전 계속 편집 전은 눈을 쓸어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텅 빈 집에 정적을 느끼지 않아도 됐습니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젊은 부부,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사람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한 노부부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질 뻔하자 할아버지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길이 미끄러워. 괜찮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아내와 저렇게 늙고 싶었습니다. 서로 부축하며 조심하라고 말하며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낯익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자주 가던 교회였습니다. 아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고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난 바빠, 난 피곤해, 혼자 다녀와 하며 아내를 혼자 보냈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춘식 집사님 아니십니까? 집사가 아니라고, 저는 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반갑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고 집사님 부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소식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저는 목사님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셨고 교회 일도 많이 도우셨죠. 목사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아마 집사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쓰시던 기도 노트입니다. 저는 그 노트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빼곡하게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거의 모든 기도가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남편이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매일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남편을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밥도 못 짓고 청소도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제발 누군가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저를 사랑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고 집사님, 늦은 것은 없습니다. 부인께서 지금도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대로 사십시오. 그게 부인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슬퍼하며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을 제대로 드시고 약을 챙겨 드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긴 기도였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 기도를 듣는 동안 저는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목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오세요. 부인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기도 노트를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눈. 아내는 눈 오는 날이면 늘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참 예쁘죠? 하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 노트를 펼쳐놓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의 기도 노트를 받았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볼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건강 챙기고 사람들 만나고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 그게 당신한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춰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밥이 제대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와 계란 후라이를 곁들였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오늘은 밥을 제대로 지었으니 내일은 반찬을 만들어 보자. 모레는 청소를 해보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아내가 4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이제라도 배우면 된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널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해내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베개를 옆에 두고 기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읽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담긴 글들, 저를 위한 간절한 기도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다고. 아내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이 눈을 보내준 것 같다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 저를 격려하기 위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까지도 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도 노트를 다시 보고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니 한번 해보자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수척해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도 허옇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그때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 부인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많이 보고 싶으시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용서와 화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설교를 듣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2년 전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교회 나오고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이야기,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구나. 우리 다음 주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할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사고 고기를 사고 생선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쓰던 오래된 요리책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아내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요리는 남편이 좋아해요. 소금은 조금만 넣어야 해요. 센 불에서 빨리 볶아야 맛있어요. 저는 요리책을 보며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것도 양념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지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맛은 아내가 만든 것만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변화는 집안 정리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을 닦고 어질러진 옷장을 정리하고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내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도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옷들도 정리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지만 상자에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할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저는 식사 약속을 지켰습니다.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교회에도 매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니 외로움을 느낄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조금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최근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된 것, 요리를 배우고 있는 것,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도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어느 날 저는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장기를 두는 분들,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분이네. 어서 오세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분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고 위로했습니다. 장기 둘 줄 아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뒀습니다. 할아버지와 장기를 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장기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니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경로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웃을 일도 많아졌고 하루가 덜 지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가 좋아하던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잡채였습니다. 요리책을 보며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양념을 넣어 버무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완성했습니다.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내의 사진도 함께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어 봤어. 맛이 당신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어. 같이 먹자. 저는 잡채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것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잡채를 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널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옆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제 시도정 계속 편집신이 가르쳐준 대로, 당신이 원하던 대로. 물론 당신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 자랑스럽지? 나 많이 변했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고. 저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믿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벚꽃을 배경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여보, 벚꽃 봐. 올해도 예쁘게 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꽃이야. 내가 대신 보러 왔어. 꽃잎 하나가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꽃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지만 그래도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벚꽃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 공원에 나와서 벚꽃 봤다. 정말 예쁘구나. 너도 시간 나면 가족들이랑 꽃 구경 가거라.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진 감사해요.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랑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저는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말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건강해라. 짧은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신선한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혼자 먹지만 아내와 함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고등어 구이야.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이지. 내가 만들었어. 맛있게 먹자. 저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며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책이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책이었는데 읽어보니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보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 고마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잠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절망했다가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기일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어서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을 차리고 아내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이 벌써 2년째네. 시간 참 빠르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굶어 죽거나 병들지 않았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요리를 배운 이야기, 교회에 나가게 된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이야기.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당신이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준 덕분에 그 사랑을 먹고 지금 내가 살고 있어. 당신이 남겨준 추억들이 나를 버티게 해. 고마워. 오후에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내를 추억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고 울고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여전히 외롭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맛있어요. 엄마 맛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지. 충분히 맛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아내가 남겨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하지만 또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감사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 물론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물론 당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나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내가 하던 대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으니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장기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해가 밝게 빛났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가? 예전처럼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춘식이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왔네. 저는 자리에 앉아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친구와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저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계절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베개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보냈어. 친구들 만나고 장기도 두고 산책도 했어. 재미있었어. 내일은 또 뭘 할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 해야지. 바쁘게 살고 있어, 여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인지. 하지만 동시에 압니다. 그 상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투쟁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다면 저처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못해준 것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사세요. 그것이 떠난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세요. 제때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가 그립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그리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른이 넘은 늙은이도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매일 사랑하세요. 그리고 혹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는 가장 따뜻한 준비가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고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히 계세요.